안녕하세요. 융합과학 탐구를 듣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융합과학 탐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탐구를 위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과학은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고 이를 해석을 해서 일정한 지식 체계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과학 지식은 끊임없이 탐구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고 검증되었고요. 과학에서 탐구는 과학 지식을 얻기까지의 방법과 과정이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찾거나 자료를 모으고 실험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포함합니다. 과학 탐구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찰, 경험, 실험 등의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과학 탐구 방법에는 귀납법, 영역법, 가설영역법, 귀추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 탐구하는 방법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귀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법의 특징은 탐구 대상을 직접 관찰하거나 또는 실험해서 자료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얻은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원리나 법칙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리하고 법칙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부릅니다. 특수한 사례라든지 또는 오감을 이용한 관찰을 바탕으로 규칙성을 발견하여 일반적 원리를 도출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귀납법을 통해서 과학 탐구를 할 때는 눈으로 보거나 또는 맛을 보거나 귀로 듣거나 등등 여러분들의 오감을 사용하거나 또는 대상 물질의 특수한 행동을 관찰해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 규칙성을 일반화시키면 바로 이것이 귀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귀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납법에 대한 원리와 단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A를 수없이 관찰하고 이 관찰된 A가 예외 없이 B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면 모든 A는 B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보면은 관찰 대상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A를 수없이 관찰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거의 모든 A를 다 관찰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조건화 관찰, 그리고 관찰 대상과 일반화된 보편 법칙 사이의 모순과 예외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관찰 대상이 있다면은 이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이들 사이에 모순과 예외가 없어야 되는데 이 모순과 예외가 없기 위해서는 모든 아이들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즉 일반화를 시킨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아래 보이는 것 같이 단계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관찰한 곳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찰 및 자료 수집 방법을 고안하고 그리고 고안했다면 관찰과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한 것들 사이에 자료를 해석한 뒤에 규칙성과 결론을 도출해내면 됩니다. 한 가지 가젤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젤의 엉덩이를 치켜드는 띵뛰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현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죠. 과연 가젤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띵뛰기 행동을 할까? 라고 문제를 인식해요. 그런 다음에 관찰 및 자료 수집 방법을 고안합니다. 여기서 잘 보니까 숨어서 관찰하기로 이제 그런 방법을 택했다고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고안을 한 다음에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관찰 및 자료 수집. 따라서 가젤 서식 장소 근처에서 숨어서 관찰한다. 포식자가 올 때
동물들의 반응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그래서 이 숨어서 가지를 관찰한 결과 이렇게 띄엄띄기 하는 행동이 나타날 때는 A가젤, B가젤, C가젤, D가젤 등등등등 여러 가젤들이 있겠죠. 이런 과제들을 무수히 많이 관찰해 보니까 포식자가 나타날 때 엉덩이를 치켜드는 띄엄띄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어떻게? 모든 가젤은 포식자가 나타날 때 엉덩이를 치켜드는 뜀뛰기를 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이 바로 귀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귀납법의 한계로는 관찰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찰 자료는 본인의 오감과 인지 등 주관적 판단 자료를 가지고 관찰하기 때문에 타당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납적 원리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례로부터 모든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례를 조사한다고 해서 모든 사례를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예외가 발견된다면 우리가 일반화했던 것이 바로 논리적 비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휴민이 지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귀납적 결론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단 귀납적 결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관적 결론을 낸 그 결론 부분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귀납법은 확률론으로 후퇴하고 맙니다. 그래서 귀납법에 사용된 모드른이라는 말은 아마도로 바뀌게 되고 지지 사례수가 많으면 참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100% 참이다라고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확률론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례가 참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귀납법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확률론으로 후퇴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몇 가지 사례가 적어도 참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률론으로 후퇴를 한 건데 내용을 잘 보면은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이란 말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만 참일 가능성도 높다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례가 참일 개연성이 높은 게 아니라 몇 가지 사례만 적어도 몇 가지 사례가 참일 개연성이 높다라고 확 축소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납법의 예시는 5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연 발생설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지라는 자신의 책에서 곤충이나 진드기가 이슬, 흙탕물 구덩이, 쓰레기, 땅에서 자연이 발생하고 새우나 장어는 흙탕물 구덩이에서 자연이 발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주관적으로 판단한 걸 가지고 바로 법칙 또는 원리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발생설은 귀납법이 맞죠. 두 번째 세포설. 슬라이덴과 슈만은 1838년 여러 현미경 생물 표본 관찰한 거죠. 이것을 보고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법칙 또는 원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귀납법의 한 예입니다. 세 번째 진화론. 다윈은 1859년 종의 기원에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칫의 부리 모양. 갈라파고스는 여러 가지 섬으로 되어 있는데 각 섬의 특징에 따라서 같은 핀칫새지만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핀칫새가 자연적으로 진화를 했다. 즉 자연 선택을 했다라고 일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핀칫의 부리 모양을 관찰하고 법칙 또는 원리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귀납법이 됩니다. 네 번째, DNA 구조 발견. 왓슨과 크랙은 1953년에 DNA의 화학적 성분, 염기 서열, X선 회절 사진, 즉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관찰도 하고 실험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바로 DNA 이중나선 구조다라고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의 유전체 사업.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람의 유전체를 파악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사람의 유전체를 구성하는 약 30억 쌍의 DNA 염기서열을 탐구합니다. 실험을 하거나 또 관찰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를 시켜서 법칙화 또는 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게놈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탐구를 위한 연구 방법 그 두 번째로 영역법이 있습니다. 이 영역법의 특징은 이미 검증된 하나 이상의 명제, 우리가 이런 명제를 보편 언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제를 전제로 해서 새로운 명제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잘 검증된 일반적 원리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발견된 것들의 명제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역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 있습니다. 3단 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전제는 법칙, 이론, 보편 언명과 같은 보편적인 것들, 절대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귀납을 통해 얻은 법칙이기 때문에 대전제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소전제는 특수한 조건을 나타내는 초기 조건인데 대전제가 보편적인 거라면 소전제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축소된 범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제와 소전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내린 결론을 통해 예측을 하거나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에 기초해서 구체적 신뢰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예, 대전제. 사람은 모두 죽는다. 큰 범위죠? 즉, 보편적인 범위입니다.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약간 축소되었죠? 특수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결론을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내릴 수가 있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봅시다. 물은 무생무치이다. 보편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법칙, 이론입니다. 두 번째, 삼다수는 물이다. 특수한 경우죠. 즉, 좁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대전제와 소전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삼다수는 무색, 무치라고 우리가 예측 또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역법은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어떤 한계가 존재하느냐? 논증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지식, 즉 대전제는 현재도 참이지만 미래에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도로에 굴러다닌다 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하늘로 나는 자동차를 본 적은 없죠? 현재까지는 자동차가 도로 위로 잘 달립니다. 하지만 미래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동차는 도로를 굴러다닌다 라는 대전제를 참으로 만들어버리면 미래에 자동차는 하늘을 날아다닌다 라는 새로운 정보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되겠죠. 두 번째, 논증의 시발점인 일반화된 명제조차 스스로 생성할 수 없다. 대전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즉, 보편 언명이 있어야 됩니다. 대전제가 절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탐구를 하기 위해서 대전제는
참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릇된 전제로부터 옳지 않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대전제가 절대적이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대전제가 참이면 결론 부분에서 참인 결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대전제 자체가 거짓인데 이걸 참이라고 믿는다면 이걸 통해서 나온 결론은 거짓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인 대전제로부터 옳지 않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역적 논증 과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전제 자체가 원래 기존에 있던 전제를 가지고 연역법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논증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